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 공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여론전을 강화하며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3주 가까이 지났죠.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침묵 속에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 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헌재 선고일 통지가 나오지 않는 배경, 어떤 이유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개시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시기와 비교해도 가장 오랜 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변론은 가장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이 부분 다 추측과 해석의 영역이겠지만 아마도 헌법재판관 8분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8대0 기각 인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재판이 실제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 실제 검찰 공소 조사에서 나왔던 발언과는 좀 다른 측면이 나타나면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충분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기간에 그러면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여전히 추측의 영역이지만 단기간에 나오긴 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추정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견주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 심리의 절차부터 모든 과정에 대해서 번번이 좀 제동을 걸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 지금까지 절차를 가져온 부분이 재판관들의 평의에 따라서 절차 진행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리로 법률과 헌법상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지지자들에게는 불복의 하나의 또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하나하나별로 좀 분석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라는 분석이 좀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먼저 하라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헌재로서는 일거에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대한민국의 유동성을 좀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 지시를 내린 부분이고 한덕수 총리도 내란과 관련한 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가르마를 타주되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행을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탄핵 소추를 기각을 한다면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체되면 최상목 대행 체제가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있다가 다시 또 한덕수 체제로 이런 부분은 좀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한 번에 같이 논의하고자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줄탄핵이 계엄의 하나의 근거였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관련해서 지금 검사 탄핵 먼저 나왔고 감사원장 탄핵도 먼저 나온 부분이 그렇진 않다. 이게 국회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부수적으로 따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탄핵안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심판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한 종합적인 판단 때문에 다소 지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줄탄핵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지금 2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8번의 탄핵에서 모두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변론이니까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그야말로 정치적 탄핵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감정적 분출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를 보면요. 내란과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여당 의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봤다. 이게 탄핵 사유에 꼽힐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나온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는 8대0입니다. 이 8대0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권을 남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8대 0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있었던 탄핵안 자체가 그만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측면을 강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 역시 이제 8대 0에서 9대 0, 10대 0으로 가는 수순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제기하면서 뭐 야당 대표에 대한 곱지 않은 네. 시각 이 정도의 내용으로 과연 기각이 안 나오겠느냐라는 얘기 많잖아요.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정황을 문서에 담을 때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쓰지만 기술을 하지만 그 부분이 주된 법률적인 쟁점은 당연하지만 되지 않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 전에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하고 이 내란과 관련해서 무관해 보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안가 회동에 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인정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마침표가 찍히지 않으면요. 이런 역사적인 불상사를 두 번, 세 번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선별해서 국무위원 중에 비교적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제한적인데 탄핵 이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그럼 맞았다고 보는 것인지 오늘도 박성재 장관은 이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위헌 위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헌법상 탄핵의 대상자로 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부수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회의 권능이자 권한이라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아직도 이 부분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 탄핵밖에 방법이 없진 않죠. 그러나 탄핵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탄핵의 정당성을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9건의 탄핵 가운데 정말로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해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경우가 저는 불과 뭐 한두 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만큼 탄핵을 정치 공세의 수단,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활용해 왔던 거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조항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만 탄핵이 되면 즉시 직무정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탄핵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탄핵이 마지막으로 확정돼야만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줄탄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를 그대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탄핵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차제에 이런 그 입법적인 사항에서도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함께 논의를 해서 탄핵과 관련한 제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 들을까요? 네, 일단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줄탄핵이다, 뭐다 이런 비판 그리고 인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심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도 이걸 좋아서 계속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인용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부분을 정치적인 부담으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권자분들 중에는 이게 너무 탄핵이 많은 거 아니냐, 줄여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냈다가 철회한 부분 그리고 내란 이후를 제한 부분을 하면 이 탄핵안은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그런 수치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이 부분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최상목 대행이나 아니면 더 추가의 탄핵에 대해서는 다른 좀 수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그동안의 전례로 보면 한 2, 3일 전에 헌법재판소는 언제 이제 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후 늦게라도 나온다면 이번 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길어질 수도 있다. 앞서 잠깐 좀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좀 해주시면 더 길어진다면 언제까지 또 예상을 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늘어진다면 이번 주 안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기간이 뭐 하염없이 늘어질 수밖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에
이제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다는 물리적인 현실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건 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해석과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라는 단서를 붙입니다만 이게 벌써 인용이 8대 0으로 결정이 됐다면 바로 평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분명 내에 있고 기각과 각하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수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이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이상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데 주력해야지 빨리 선고를 하는 데 주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과 저의 입장입니다. 길어져도 3월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저는 길어져도 이번 주 안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하나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속정속결 이미 지났죠. 이미 전직 대통령들보다 쟁점이 비교적 간이하고 여러 입형에 따라서 절차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숙이 더 이상 지체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동성, 유동성은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그치느냐? 아니요. IMF 등 여러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동성이 가중될수록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성장률 OECD 국가 중에 OECD에서도 하향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이 불안정성이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헌재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누가 다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헌재가 모를 리 없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선고 기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더 지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복하겠다는 세력 더 커지면 목소리가 커졌지 잦아들진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변수도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변수를 통제하고 안정성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고를 한다면 이번 주가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냐 아니면 3월 말까지냐 이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고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야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다 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죠. 석동현 변호사가 당연히 승복한다라고 지난달에 한번 이야기한 건 맞는데 대통령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우리 당은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지금 피소추인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하는 발언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헌재의 판결은 단심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회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한다고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든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불복할 방법도 없고 불복을 해서도 안 되고 불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단히 정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습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정략적이라는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물론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일각에선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 처부수자라고 현역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끝에는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불복 선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과거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난주에도 최고위원을 지낸 장동혁 의원이 이미 헌재는 내란몰이에 이 선동이 되면서
황소 발에 짓밟혀 죽는 개구리 신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불복입니까? 아니면 이 승복입니까? 불복처럼 읽히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더 불안감이 가중되는 겁니다.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지휘된 이후에 구치소를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자들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탄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더 많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지도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그분들께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애써준 청년들, 그런 사람들 석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진영의 대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헌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불복할 거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부분을 승복할 거라고 국민들이 안심하는 메시지를 과연 국민의힘이 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침표를 찍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상황을 초래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짓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승복하겠다, 이해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구보다 그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선택을 못하고 있고 아마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구속 취소 이후에 관저에 돌아온 이후에는 다음 날 국민의힘 대표단을 만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식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지 않고요. 다른 그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구속 취소가 됐을 때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또 어쩌면 뭐 광장 정치로 직접 뛰어들 것이다라는 식으로 추측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승복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요. 뭐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반드시 승복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하루빨리 선고를 내려야 국격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최 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 쟁점이 될 텐데 일단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즉시 파면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재 상황을 헌재가 빨리 결정하라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헌재를 압박하느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임명을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여기서 특정한 방향을 이미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돼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이 들어가서 헌재 판결이 인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도 헌재 판결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 이 불신의 목소리를 자초하는 격이라 이게 올바른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겁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적절하다라고 인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한테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제 시간을 정했잖아요. 내일까지라고.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왜 내일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 내일을 지나면
무엇인가 어떠한 예를 들면 탄핵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올 것이냐. 네.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에 지금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관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심리 과정 중에 불참했잖아요. 임명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변론 재개의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유리하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3명 중에 3명이 동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한 명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이런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피청구인은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부작위,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취지입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의 취지를 지금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분이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나와도 안 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임명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준 게 아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 절차가 낯선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정파적으로 하는구나. 지금 일부에서 임명하라는 게 이게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면 그 즉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법률과 관련해가지고 특정 정파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지체할 건 지체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까? 이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내일로 시한 뒀지만 아니요. 그것도 시간 말미에 많이 주는 겁니다. 오늘 10일 전 그 권한쟁의 심판이 나오는 즉시 해야 되는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법리, 헌법상 어떤 근거의 문제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만약 내일까지 안 하면 탄핵하는 건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는 왜 빨리 탄핵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도 기본적으로 인용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드러나도 중대성에 이르지 못해서 번번이 기각되고 있고 그걸 국민들께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역할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수권정당으로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능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메워줘야 되는 그런 고민까지 한다면 탄핵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은 좀 부정적인 기류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줬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맞습니다.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생활을 오래 했죠. 근데 법이라는 거는 정말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구속 취소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이 지기현 판사가 본인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해석을 내린 겁니다. 구속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그 해석이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분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국무위원 모두 마은혁 후보자 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확실한 분에 대한 그 임명이 지금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걱정을 반영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그 시기를 기다려야지. 그러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정당 해산법. 이 해산법을 문제 삼으면서 일당 독재 야욕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네,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당 해산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정당 해산법 같은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정말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박홍근 의원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 일단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압도적인 의석수를 국회 내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법안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나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국익적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당 독재로 가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고 대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배척과 제거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로지 한 정당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공산당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상대 정당을 겁박하는 태도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네, 정당 해산법. 네, 이게 정당 해산법이라고 해서 다소 이 프레임하에서 좀 오인이 자초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당법을 개정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란 외환죄는 너무나 위중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나머지 범죄는 저지르더라도 전혀 소추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엄중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대통령의 그냥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니라는 게 이 법안의 좀 골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어서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아마 내란 외환죄의 당사자가 되는 대통령은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일 테니까요. 이런 해산 심판엔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완제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선거 당시에 그 당의 소속이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대통령도 탈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점검은 필요하지만 이 문제의식 자체가, 그리고 이 법안이 민주당의 법안도 아닙니다. 박홍근 의원 개인이 하나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입법 발의할 수 있죠. 근데 마치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이게 정당을 바로 없애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여론몰이를 한다?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론몰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민주 정당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일극 체제를 완성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고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1호 당원이긴 하지만 당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정당을 해산하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있는 거가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탄핵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정당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의견만 오로지 맞다. 이게 바로 독선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독재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히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 이제 통진당 해산 때 보면 이제 그 당의 정강 등을 다 따져보고 하게 되는데 단지 내란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부분은 연좌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법률적으로 좀 거칠게 마련된 법안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당이 완전히 일치돼서 당도 내란에 가담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속 정당이라고 해서 그게 위헌정당 심판에 어떤 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무리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정도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만 이 위헌정당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통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물론 이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법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다소 이 좀 거친 앞으로 또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에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 부분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도 아니고 또 뭐 위헌정당 심판을 바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헌재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는 건데 논의조차 못하겠다. 아니 그걸 떠나서 마치 지금의 국민의힘을 없애는 법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최소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한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홍근 의원의 개인 발의 안이라면 민주당이
같이 사인해주지 않고 지금이라도 철회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런 정도의 민주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그리고 상대 정당에 대한 완전히 적대적인 감정만 담고 있는 법안이라면 민주당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거나 그 10명 이상 돼야 법안이 발의가 되는데 거기에 사인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 정족수 3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유는 위헌성이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목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그런데 국회목 3명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또 어떻게 보는지 이번에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방통위법 개정안은요. 지금 대법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결정을 수용한 거죠. 왜냐하면 5명의 정족수가 있는데 2명으로 계속 본인들 입맛대로 맞는 걸 졸속 처리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최근에는 대법원의 결정까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3명으로 이 정족수를 수정을 해서 최소한 여야의 같은 목소리가 이 절차 안에 담기도록 하겠다는 이 부분을 무엇 근거로 또 거부권 행사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힘의 대행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의 대행이에요. 이를테면 아까도 저희가 논의했습니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위법해서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까지 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고 여러 사유로 안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 인사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헌법 정신은요. 대통령의 대행은 대통령의 소극적인 권한만을 대신 행사하는 거지 적극적인 인사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파의 입맛대로 경찰 인사는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내란 수사와 관련한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권을 지나치게 제어하려는 움직임을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법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거든요. 방통위원 지금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됩니다. 1명 여당 몫이고요. 2명은 야당 몫인데 오늘부터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2명의 야당 몫을 추천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방통위는 5인 완전체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그것은 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이거 전형적인 위인설법 아닙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법안은 무조건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적임자 2명을 추천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적임자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던 거고 적임자가 추천되면 5명의 방통위 전체 구성이 돼서 방통위 행정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돌아 어렵게 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국회목 3명 추천하면 풀릴 일을 법을 만든다. 아마 개정안까지 냈기 때문에 후속 추천을 안 할 수는 민주당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방통위가 대단히 좀 기괴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추천도 여야에서 공이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원죄가 어디 있는지 물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민주당 추천 몫에 최민희 당시 위원을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사유를 들면서 임명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국회 추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몫이 있고 민주당 몫이 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렇게 매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러 사유를 들면서 사실 법제처에서 이 유권 해석을 맡겼지만 뭐 오지도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몫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용의 절차를 대통령 한 명이 막아서고 있다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민주당만 오로지 감내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법원에서도 이인 체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 공히 나머지 지금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에 들어가고 아마 민주당도 당연히 그런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 최민희 당시에 후보로 거론됐던 분이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대통령은 판단한 겁니다. 그 결격 사유는 사실 처음 추천할 때부터 방통위원은 엄격한 이해상충이 있으면 안 되고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대통령 판단으로는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당시에 아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방통위원이 되기에는 그 가짜 뉴스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것이 방통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임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른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세대결 양상으로 추천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지금이라도 적임자를 추천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지금 5인 체제의 방통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구성해서 정상적인 행정 권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생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제 오늘 오전이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났습니다. 추경안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큰 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민주당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43%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지와 관련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가 1차적으로는 그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매듭을 짓자라는 데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미래 세대에 대단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고 제대로 이렇게 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적자 폭시 정말 천문학적 액수로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여지를 남겼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견 일치에 달았다는 거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이미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업률도 이 계엄 이전에도 코로나 때보다 폐업률이 더 높았어요. 이 정부 들어서 경제 운영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감액만 했냐. 전체 예산에서 그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집권 여당의 책임과 부담으로 고스란히 감에도 불구하고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책임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경안 요청에 합의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민생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한 부분 환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IMF 외환위기 또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추경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조금 더 규모가 큰 쪽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대체율 43% 민주당이 수용한 거 전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에 888억인가요? 900억 가까운 돈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적자 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특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국민연금 특위에서 보다 정치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이제 민감 국가입니다. 국민이 이제 민감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추가하면서 정치권에서 내탁 공방이 있었죠. 상대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오늘 미국 측과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해서 보안 관련 문제, 즉 뭐 설계도 부분이 유출되려고 했던 것
것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에 국민의힘부터 듣겠습니다. 이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저희 과정을 우리 정부, 특히 외교 당국이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는 외교적인 실패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민감 국가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해제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인데, 민주당은 이게 또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탓하면서 이 때문이다라고 정쟁화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쟁은 외교의 문턱 앞에서는 멈춰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이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까, 조속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감국가 목록에 네. 우리나라에 포함. 이게 정확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해결책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한미 외교의 실책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본인 임기 끝나기 5일 전에 국내 표현에 따르면 뒤통수를 쳤다는 건데 왜 뒤통수를 쳤습니까? 이게 계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감 국가에 올랐을까요? 지금 원자로 소프트웨어가 유출됐다는 사건은 2023년도 사건입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반영됐을까? 아니요. 주한 미 대사가 계속해서 이 외교부 장관한테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하는데 받지도 않고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심지어 브래드 셔먼 아주 한국통인 하원 의원입니다. 그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지적인 도발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실 자초하려고 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유사 상황이 나왔더라도 믿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 정확하게 신뢰를 주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의 실책입니다. 가치 외교로 한미동맹 이야기하고 대통령 앞에서 노래는 불렀지만 신뢰는 전혀 챙기지 못했던 거죠. 이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면 우리 기술 협력 그리고 기술을 이전받는 부분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한미, AI, 첨단 기술 올해만 120억 원 이상의 규모로 협약이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 누가 망가뜨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성이 있어야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